반갑습니다. 오늘도 설인입니다. 우선 채널 오픈을 축하합니다. 자기가 채널 오픈해놓고 박수를 치는 게 너무 웃기지만 용기를 내보자는 심정으로 한번 쳐봤습니다. 첫 영상으로 어떤 책을 소개해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국문학도이지만 편동러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 문학 중에서도 소설을 보통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 채널을 운영하려면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좀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책 채널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미뤄왔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냥 한번 열어보고 책 읽고 싶을 때 읽고 좋아하는 책 읽고 가끔 읽기 싫은 책도 읽으면서 좀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턱대고 일단 채널 이렇게 오픈을 해봤고요. 그래서 첫 영상으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데려와야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도 말을 편하게 하려면 내가 잘하는 거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책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첫 책으로는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올해가 2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뭐 올해 들어 재밌게 읽은 책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 올해 들어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환상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유령이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급사를 했는데 너에게 100시간을 주겠노라 라고 말을 한다면요? 혹은 현관 앞에 갑자기 나무가 되어버린 남자가 나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고 아름다운 환상의 이야기들이 담긴 소설집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때로는 감동스러운 이야기들 말이죠.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임선우 작가의 유령의 마음으로 라는 책입니다. 우선 책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작가님에 대해 짧게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임선우 작가는 2019년 문학사상의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서들이 많은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가리 클럽이라는 공저도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 책은 읽지 못했고 앞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신다면 그 책들을 열심히 사서 읽어보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좀 드는 작가님입니다. 이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책은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총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편들인지 먼저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유령의 마음으로 빛이 나지 않아요. 여름은 물빛처럼 낯선 밤에 우리는 집에 가서 자야지 동면하는 남자 알래스카는 아니지만 커튼 콜 연장전 라스트판 이렇게 8편의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품별 소개와 함께 단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편은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책이에요. 여기 매주 토요일 식물인간이 된 남자친구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이 단조롭고 숨막히게 답답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빵집 카운터에 앉아있던 내 앞에 어느 날 나랑 똑같이 생긴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는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럼 너는 누구야? 난 너야 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책의 뒤편을 보면 어느 날 나와 꼭 닮았지만 나보다 정확한 마음을 가진 유령이 나타난다면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유령은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아니 어쩌면 감정을 숨기려고 계속하는 이런 주인공보다 훨씬 더 정확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지면 서늘해지고 가까워지면 전기장판처럼 뜨끈해지는 그런 존재인데요. 이런 경험 어디서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마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껴주는 사람이 가까워지면 따뜻해지고 멀어지면 차가워지는 그런 온도의 차이와 좀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단편을 처음 읽는 순간부터 저는 이 책이 마음에 들 거라는 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몽글몽글한데 좀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환상적인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포인트들이 꼭 있어요. 이 책이 좀 그런 편입니다. 세상에는 어쩌면 100%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런 지점이 바로 우리 포인트를 자극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나를 100% 이해해주는 나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굉장히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이 이야기가 읽는 이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위로받고 싶은 날에 우린 굉장히 아이러니한 감정을 느끼곤 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희한한 감정이 공존하는 이런 상황에서 유령은 그걸 해내는 존재입니다. 빵집 단골 손님 중에 지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 지원이라는 인물을 늘 기다리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유령은 이런 지원을 보면서 너 얘 진짜 아끼는구나 라는 말 한마디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보러 가는 남자친구를 보고 온 날 밤에 한참을 우는 나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같이 울어줍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감정들을 굳이 들추지는 않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속으로는 함께 알고 있고 함께 울어줍니다. 나조차도 몰랐던 나의 감정을 알아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단편은 바로 빛이 나지 않아요 라는 단편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온몸이 물집으로 뒤덮인 사람들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변종 해파리가 나타났다는 속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도망갈 것 같습니다. 짐을 챙겨서. 하지만 뭐 도망갈 수 없겠죠? 이 이야기는 일종의 좀비 바이러스의 변형으로도 보여요. 왜냐면 닿으면 뭘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가족이 좀비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먼저 총 쏘고 죽을 것 같아요. 컷.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들의 변형처럼 보이는 이 장르가 유일하게 가지는 다른 점이라면 해파리는 황홀한 빛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홀리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해파리를 조심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죠? 좀비는 굉장히 좀 기괴하고요. 피하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은 그런 징그러운 존재지만 해파리는 홀리고 되고 싶은 존재가 돼요. 이 다른 지점이 이 이야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음악을 하던 주인공 나와 남자친구 구는 생활고 때문에 잠시 현생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런 해파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안가로 밀려오는 시체도 늘어나고 이런 시체를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의 청소업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해파리가 황홀한 빛을 내뿜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황홀한 해파리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신흥 종교가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사로 해파리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업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주인공 나가 취업하는 업체예요. 이 두 가지 업체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해파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해파리를 만들어내는데 구라는 사람은 이 해파리가 된 사람들의 시체들을 계속 치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해파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해파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나요? 굉장히 악용이 되는 거죠. 가족들은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때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할머니가 정말 해파리가 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만 가족들의 강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해파리가 되고 바다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유를 얻고 싶어서 해파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의 마지막 의뢰인인 지선 씨가 등장합니다. 지선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홀한 빛을 따라서 해파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파리가 되고 나서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않은 상태로요. 사실 이 빛이라는 건 존재가 변했다는 것에 대한 표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선 씨는 몸은 해파리인데 정신은 인간이고 그래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빛이 나고 싶어서 해파리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종이라는 건 무엇이지? 내가 지금 되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일까? 왜 우리는 목적 없는 빛에 홀릴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없어질 수 있다면 다른 종으로 변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관한 것,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담론들 있잖아요. 그런 포스트 휴먼적 담론들이 점점 이 이야기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을 한번 데려와 볼게요. 여러분, 카프카의 변신에서 벌레가 되어버린 그레고리는 몸은 벌레지만 정신은 그레고리인 인간입니다.
여기서 그레고리는 벌레일까요? 인간일까요? 벌레가 된 인간은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나올 수 있는 게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흉측한 몰골의 벌레는 치워도 되는 대상이고 황홀한 빛이 나는 해파리는 치우면 안 되는 대상일까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다면 좀비가 되어버린 인간은 죽여야 되고 해파리가 된 인간은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굉장히 기괴하고 피폐한 것들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황홀한 빛이 나거나 아름다운 존재에게는 그만한 미학적 가치를 부여할까요? 세상이 점점 멸망으로 변화하다 보면 모두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무리가 생기곤 합니다. 전쟁 시대에 사실 막대한 부를 이루는 국가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구와 나는 사실 해파리가 생긴 뒤부터 막대한 보수를 받게 되는 이득을 취하는 무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득을 다른 존재의 희생으로 또는 다른 존재의 소멸로 이루어내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왜 목적 없는 빛에 홀릴까요? 우리가 빛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단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빛이 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저는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편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정말 궁금해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런 해파리를 넘어서 나무가 되어버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름은 물빛처럼이라는 단편입니다. 전 집주인 선영을 찾아온 남자.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반을 나눈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간 선영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잠수 이별을 당한 거죠. 선영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남자를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남자의 두 발에서는 이미 굵고 기다란 선들이 튀어나온, 그러니까 바닥에 발이 박힌 상태입니다. 그때 남자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임선호 작가의 이런 통통 튀는 삶을 관찰 능력이 이렇게 작품 중간중간에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작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울한 망고들을 사온 초저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과는 대책 없어 보이고 대추는 고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고들은 어쩐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고 그래서 적잖이 울적해 보인다는 말을 해요. 이런 망고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 주인공이 나무로 변한 남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후반에 배치되어 있는 사건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술들 덕분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나무가 되어버린 남자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자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누구보다 잘하다 못해 나무가 되어버린 남자 산과 19의 기억에 멈춰 사는 나라는 인물은 그렇게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들어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사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에게는 19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산에게는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못해서 나무가 되어버린 사연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소설의 전반적인 오브제도 라디오예요. 보내고도 읽히지 않은 사연이 있고요. 읽혔는데도 다 잘려버린 사연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전선의 힘을 빌려서 라디오 DJ에게 사연을 보내고는 하죠.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 물리적인 거리라는 게 있어서 그들이 전하는 위로가 때로는 깊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터무니없이 얕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물리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수로에 흐르는 물을 보면서 위로를 받던 나라는 인물이 있죠. 이런 나에게 산에 푸르른 나무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그의 여름의 빛은 물빛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라디오 사연은 산과 내가 서로에게 보내는 잘리지 않은 뿌리와 잘리지 않은 사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고요. 여름빛이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담하게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따뜻해질 수 있는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앞서 말했던 사연들을 서로 나누지 않아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유년 시절의 기억을 나눈 사이입니다. 바로 다음 단편인 낯선 밤의 우리는 이라는 단편과 이어지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약간 내가 상처를 준 것 같다거나 내가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런 친구들이 좀 잘 살기를 바라요.
나중에 봤을 때 제 죄책감이 덜어지기 원한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역 앞에서 하필 사이비 종교 포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조금 불편하죠. 아니,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주인공 나는 예전에 유년 시절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금옥이라는 인물을 오랜만에 역 앞에서 만납니다. 사실 처음에 나라는 인물은 이런 금옥을 좀 회피를 해요. 불편한 감정이 있는 친구를 사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게다가 사이비 종교 포교라뇨. 그건 모르는 사람한테도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던 와중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금옥에게 밥을 얻어먹게 되고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그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종종 밥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나라는 인물은 시험관 시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 걸까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도 있을 거고요. 임상실험으로 인한 불편함도 있을 거고요. 자괴감도 있을 거고 가족의 압박감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굳이 사연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사연이 닿지 않아도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평생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 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일명 버스라이더 현상이라고도 하죠. 어쩌면 나라는 인물은 금옥을 오래 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좀 편안하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지나치게 가까운 사람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인물은 금옥에게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좀 달려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데나. 그럴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도착한 곳이 바로 금옥의 집입니다. 이날 밤 나는 금옥에게 묻지 않았던 사연들을 얘기하고 금옥은 나에게 묻지 않았던 사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가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금옥이 차려준 밥처럼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 거랑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 거랑 그 온기의 차이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간이 더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기 위해서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단편인 집에 가서 자야지라는 단편입니다. 도마뱀 김재현을 찾기 위해 시작한 세 남자의 여정인데요. 조와 나는 집에서 잃어버린 조의 도마뱀인 김재현이 위층 정우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올라가서 도마뱀을 찾기로 합니다. 사실 이 정우의 집은 굉장히 더럽다고 묘사가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인간한테 상처를 받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치울 힘도 없어. 그래서 집이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도마뱀을 찾으려고 하던 와중에 나 못하겠다. 업체를 부르겠다 했는데 그 업체를 부르면 약을 뿌리니까 도마뱀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와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 집을 청소해주면서 밤에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단톡방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단톡방에서 오늘은 뭐 먹을래? 라고 하는 야식 모임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을 계속해서 못 만나던 정우라는 친구, 조,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의 야식 모임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김재현이 나타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각자가 현생을 살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단톡방에 하나의 메시지가 옵니다. 어젯밤에 자려고 했는데 도마뱀이 천장에 붙어 있었어 라는 문자 메시지가 말이죠. 이건 굉장히 안쓰러웠어요. 저는 거짓말이 나은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이 고파서 하게 되는 거짓말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창시절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우의 입장을 좀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고 이 책을 다시 읽어봤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저는 정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얄밉고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내가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아서 좀 문을 다 닫고 쓰레기장으로 만들 만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랑 매일 밤 야식을 먹어주고 대화를 해줄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그 온기가 너무 잡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약간 드디어 생을 사는 것 같다, 이제야 숨을 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점점 거짓말을 하는 정우에 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정우의 거짓말을 알게 된 조의 반응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약간 조의 냉철함이 조금 무서웠거든요. 이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우는 정우 나름대로 이해가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잠은 집에 가서 자야죠. 근데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씁쓸했던 단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한 거짓말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꼬집는 단편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단편인 동면하는 남자입니다. 무명 배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극판을 떠나지 못한 비련의, 그 약간 미련의 주인공인 이 나라는 존재가 감독과 함께 대행사 업무를 하게 돼요. 진짜 뭐 마케팅 대행사, 뭐 광고 대행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 상견례 자리, 뭐 혼주 이런 대행을 업을 하는 중년 남성인 감독님과는 다르게 나는 늘 맡는 역할이 물 맞는 역할. 막 카페 사장님이 실수 잃어버린 강아지 에 대해서 변명해 주려고 단골 손님이 돼서 아 미안하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갔나 보다, 뭐 이렇게 변명해 주는 역할도 하고 굉장히 좀 찝찝한 역할들을 많이 맡아요. 이렇게 회의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나한테 좀 제대로 된 의뢰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동면하는 남자에 관한 의뢰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의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이 사람은 자기가 변온동물이라고 설명을 해요. 사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나 변온동물이라 동면을 해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날 야산에 묻어줘. 야산에 묻어달라는 건 생매장해달라는 말이에요. 결국에 살인죄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제의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를 하고 나으려는데 너무 엄청난 금액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진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이 사람을 야산에 묻어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살인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인물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한번 같이 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달라. 이 남자친구는 사실 전 남자친구예요. 생활고 때문에 헤어져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정수라는 남자친구인데, 이 남자친구랑 같이 산에 올라갔더니 남자가 진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깨워서 안 되겠다, 당신 죽겠다 이랬더니 그 남자분이 날 깨우는 게 날 죽이는 행위다, 제발 내버려둬라 라고 하면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이 나와 정수라는 인물이 이 남자에게 침을 뱉고 떠납니다. 이 침을 뱉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작품의 말미에서는 이런 악의가 가득한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가 연극의 악기와 연결이 돼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인 거거든요. 이게 진짜 나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아까 그 단편에서 생각했던 거짓말이 씁쓸하고 아 그럴 수도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 저는 약간 비명을 지를 정도의 소름을 느꼈었는데요. 약간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라는 작품을 봤을 때의 느낌과 비슷해요. 약간 종의기원처럼 진짜 엄청 무서운 공포 스릴러라기보다는 너무 현실적이고 진짜 내 주변에서 일어날 것 같아서 더 무서운 그런 스릴러 있잖아요. 그런 스릴러의 느낌? 하면 할수록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그걸 알게 되는 그 독자인 내 자신이 너무 무서워지는, 이 인물들이 더 무서워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더 무서워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글몽글한 작품들의 연속이다가 갑자기 이 작품이 팍 튀어나오니까 갑자기 소름이 팍 들면서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중간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스릴러의 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음 단편인 알래스카는 아니지만이라는 단편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인 나 수영은 내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소제목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인데요.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지만 사실 내가 고양이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고양이인 성철이와 병철이가 어느 날 말이 통한 적이 있는데
수영아 너는 고양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끔찍한 인간 세상에서 내가 적응을 못했던 건 내가 고양이였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성철이와 병철이가 어느 날 들깨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떡해요? 내 동족을 해친 그런 존재를 복수해야겠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들깨에게 복수한 다음에 알래스카로 떠나기로 해요. 얼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복수를 꿈꾸면서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등을 쿡 찌르는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래층에서 올라온 빨대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 오브제도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 걸 발견하고 내가 너무 당황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거기에는 타투이스트 유라는 친구가 나를 맞이하게 돼요. 타투이스트 유도 결핍이 가득한 인물입니다. 임자가 있는 인물을 만나고 있어요. 바람을 피는 부도덕적인 인물인 거죠. 이렇게 나와 유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인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나는 복수를 할 생각을 조금 줄이게 되고, 이 유라는 인물은 그 남자를 덜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왠지 위층과 아래층을 잇는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계속 성철이와 병철이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나는 복수를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수를 하러 들깨를 잡으러 갑니다. 들깨를 잡은 순간 유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래스카는 아니지만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 책의 결말과 닿아 있어서 스포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결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앞에 스릴러와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따뜻해서 좋았고요. 러브스토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낭만적으로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진짜 알래스카는 아니지만 알래스카처럼 눈이 소복히 덮인 유의 집, 요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게 최종 목적지가 된다는 게 사실 나는 인간이고 싶어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존재를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해파리 단편하고도 너무너무 닿아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단편집 자체가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길지 않은 단편집에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게 돼서 사실 저는 이 중간쯤에 왔을 때 굉장히 복잡했어요. 또 오히려 좋았거든요. 정말 오히려 좋아 이 상태였어요.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일상에 안주를 하고 모든 일들과 모든 슬픔을 좀 덮어야 한다는 솔루션을 많이 내뱉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나아지고 시간이 해결해준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충분히 슬퍼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건네요. 저는 임선우 작가의 이런 표현법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무너짐을 겪어도 되고 새로운 슬픔을 겪어도 돼, 충분히 슬퍼해도 돼 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위로로 느껴져서 저는 이런 지점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편인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 팡, 이 단편이 정말 이 책의 커튼콜이자 마지막 라스트 팡으로 느껴져요. 반짝이고요, 빛나고요, 화려하고 이상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그 무대 위의 주인공과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객의 그런 느낌? 굉장히 아름다운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급사한 사람들에게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더 주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엄청 낯선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웹드라마 중에 로스트 타임 라이프인가요?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웹드라마에서도 그 소재가 쓰였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인사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장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표현법이 너무 좀 몽글몽글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중간에 역사에서 평생을 근무했던 동무원의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무료하게 인사를 할 수 없어서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이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죽고 나서도 이 꿈을 생각하는 이랑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저는 이 이랑이라는 인물이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는 꿈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포기한 축에 좀 속하는 편이었어요. 너무 현실을 따지고 재는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랑은 정말 그 꿈이 너무 간절하고요. 그 꿈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죽고 나서도 무대에 서는 게 마지막 꿈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랑이 죽게 된 이유도 너무 허무하거든요. 살을 빼면 대비를 시켜준다고 해서 살을 급격하게 빼다가 죽은 인물로 나와서 저 정도 되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데, 이 인물은 되려 살을 엄청 빼라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복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게 너무나도 매력적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꿈이 아닐까? 그게 꿈을 꾸는 자의 자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3분 21초 이랑의 데뷔곡의 시간을 너무너무 응원을 했고, 마지막 결말을 보고 조금 눈물을 훔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편이 마지막을 장식해준 게 정말 좋았어요. 첫 작품을 유령의 마음으로 읽고 중간중간에 스릴러도 읽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도 읽고 너무 환상적인 이야기도 읽다가 마지막에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 팡으로 너무 빛나는 엔딩을 맞이한 것 같아서 이 단편집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총 8편의 단편을 저와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좀 어디까지 스포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갈팡질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직감으로 알았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닿는 단편이라는 걸. 그만큼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만나게 된 배경도 여행을 갔다가 독립서점에서 만나게 된 것도 있고, 이 책을 읽었을 때 하루가 너무 완벽했어요. 제가 버스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그걸 1시간 동안 하고 나서 북카페에 가서 이 책을 펼치고, 그날 유독 날씨가 좋았고요. 유독 온도가 좋았고요. 유독 습도, 온도, 조명이 너무 완벽했고요. 사실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음악을 듣는데 보건교사 아는영의 OST인 우리의 운명이라는 BGM을 택했었는데 그게 너무 찰떡같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흐물흐물거리는 젤리 같은 음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나고 읽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완벽했던 약간의 셀리의 법칙 같은 하루였기 때문에 더 이 책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필터가 씌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강조해서 소개를 드리지만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하고, 혹시 이 책을 읽으실 분이 계시다면 재미있는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책을 처음으로 소개하고자 마음을 먹은 것도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상하고도 환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히 일상과 닿아 있는 그런 소프트 SF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려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면 마치 운명처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운명이었다. 운명처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추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타지와 SF의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그런 작품들 말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기에 무거운 이야기보다 머리를 비울 가벼운 이야기들을 찾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한번 골라본 책입니다. 그럴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 따뜻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밤에 읽으시면 포근한 밤을 맞이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